가장 주목받는 인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위원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서, 또 약자로 하면 DOGE라고 해서 DOGE라고 하죠. 도지요? 소위 특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 페루의 찬카이 항구를 남미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태평양 무역의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국 마음대로 하는 항구가 되는 거 아니냐. 찬카이 항구 출범으로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패배했다. 패배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이 소식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이 사람은 항상 뜨거운 인물인데 더 뜨거워졌어요.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주목받는 인물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위원회 이런데 네. 수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던데 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예. 그 디파트먼트 오브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부서 네. 이런 건데요. 또 약자로 하면 DOGE라고 해서 DOGE라고 하죠. 도지요? 이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했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 부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인 정부 부처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왜 있죠? 어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이런 예. 것처럼 정부 외부에서 어떤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이 법적으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런 기구를 구성해서 민간이나 공공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가 안 되는 거를 새삼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영원히 존재하는 거는 아니고 네. 트럼프 당선자가 날짜를 명시를 했어요. 네. 대통령 임기 시작인 내년 1월 20일부터 2026년 7월 4일.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독립선언 또 250주년 되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날인데 이날을 콕 집어서 이날까지 유지를 한다 이건데 이 부서가 할 일은 이거예요. 정부 관료주의 해체, 연방 재정의 방만 경영 통제, 예. 과도한 규제 철폐, 또 낭비되는 지출 삭감, 그리고 이 비대해진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축. 그러니까 공무원들 많이 해고한다는 거죠. 예. 이런 부서의 수장을 일론 머스크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내정한 건데 한마디로 이 미국 연방 정부를 구조조정할 사람을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마치 약간 그 행동주의 펀드를 이제 예. 끌어와가지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왜 자산 매각하는 그런 느낌하고도 좀 그렇네요. 비슷하죠. 예.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부처 장관처럼 이렇게 정식 연방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 왜 소위 특별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무급으로 연방기관이나 백악관에서 최대 13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공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공개 의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그 보유 자산 매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머스크의 경우에는 그 스페이스 X 같이 여러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체들이 연방과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사실은 회사를 감시하는 기관을 또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을 이제 구조조정하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상충 없이 어떻게 이 업무를 수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아직 따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을 보고 전 참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합리성이란 뭘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있었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인물이고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비벡 라마스와비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둘을 왜 뽑았을까? 네. 이 둘을 왜 뽑았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좀 이 둘의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은 39세의 젊은 정치인인데 이 사람도 사업가예요. 아, 그래요? 인도 이민자 출신인데 부모님이 브라만 계급입니다. 예, 인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상위층이었는데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일론 머스크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최고의 사립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애널리스트 했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예일대 로스쿨을 병행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인간이 아닌 기계예요. 야. 예, 이 사람이 28에 로이반트 사이언스 로지라는 바이오 제약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 라마스와미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게 수익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에 그 로이반트라고 했는데 그 로이라는 단어에 그 철학을 녹였대요. 네. 그러니까 로이 스펠링은 ROI인데 이 ROI가 그 Return on Investment 해가지고 투자 수익의 약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할 때는 거의 뭐 주 10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하고 그 왜 일론 머스크도 창고를 개조한 연구실에서 왜 한때 숙식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일만 했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죠.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네요. 끼리끼리 모였구나. 두 외계인들이 네, 모였다.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과감하다 못해서 조금 극단적인 그러니까 좀 굳이 좋게 말하자면 이제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도 같습니다. 이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경선 후보 시절에 교육부하고 FBI하고 국세청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방 인력을 75%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다소 무모하기도 한데 일론 머스크도 왜 그 트위터 지금의 X 인수한 직후에 어떻게 했어요? 직원 맞아요. 직원 75% 즉시 거의 뭐 정리해고한 바가 있죠. 이메일 한 통 날리면서. 근데 나중에 이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를 예전에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트위터 직원 75% 해고한 거 너무 높이 삽니다. 이러면서 그런 의견이 맞으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나쁜 사장들이네. 그걸 막 칭찬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제 이 둘을 내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의 맨하탄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하탄 프로젝트 하면 그 영화에도 나왔어요. 과거 그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원자폭탄을 개발한 그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파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건데 이 과감한 이런 천재의 사업가 둘에게 이제 칼자루를 쥐어주고 어떤 기업가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떤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지출 삭감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인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면 성공하면 이거 내가 사람들 기업가들 잘 뽑아가지고 내 안목으로 그래서 덕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실패하면 이 둘이 못해서 그런 거다. 이 둘이 책임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이걸 통해서 뭐 2조 달러 이 정도의 연방 지출을 자기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호언정담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야, 2조 달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미국도 나름대로 고정비로 꼭 들어가야 될 살림살이가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 머스크가 2조 달러 규모 감축을 내걸면서 그 400개 이상의 연방 기관 수를 99개로 줄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라마스와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뭐 FBI를 폐지화하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지원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언론에는 그냥 2조 달러 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조 달러라는 삭감이 연간 절감액인지 아니면 그 2026년 7월 또는 뭐 이렇게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장기 감축 목표액인지 이거를 명확히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외신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연간 절감 목표 왔다. 이렇게 분석은 했는데 연간이면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죠. 말씀하셨다시피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올해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 정부가 지출한 금액이
1조 7,500억 달러가 넘거든요. 예. 근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만약에 1년 안에 2조 달러를 감축하려면 전체 연방 지출의 대략 3분의 1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연간으로 확 줄여버리면 국가 재정 상태가 나아지기 전에 아마 금융시장이 먼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제일 많은 게 이제 사회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분야, 그리고 뭐 보건,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부 부채에 내는 또 이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메디케어 이런 것들이 지출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들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보장대 또 뭐 이런 메디케어 이런 건 손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얼마를 줄이든 연방 지출이라는 거는 상원, 하원, 의회에서 이거 줄이겠다고요? 오케이 그러세요 하는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나 뭐 메디케어 같은 이런 거를 줄였다가는 이게 가장 영향을 줄였을 때 받는 사람들이 시민 국민들이잖아요. 유권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걸 줄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표심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승인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 트럼프 당선자가 공약으로 예. 7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줄이기는커녕 안 그래도 지금 최고치인 연방 부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죠. 예. 다만 이런 얘기는 또 있어요. 이런 시도 자체는 어떤 굳이 의미를 둔다면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한번 쭉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부 쇄신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개선 작업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네.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만 뭐 국가 리더십의 철학에 따라서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자리를 앉게 되면 정부가 좀 커졌다가 다시 다른 생각 가진 분들이 있으면 좀 다시 작은 정부로 좀 작아지고 네. 미국도 그동안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모두 이런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번처럼 외부에서 인사를 구했던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예. 레이건 대통령이 정부 효율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화학기업, 여기도 대기업이었는데 그레이스 앤 컴퍼니의 피터 그레이스 주니어 회장을 임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위원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레이스 위원회 이렇게 불렀죠. 그레이스 위원회에는 또 150명의 기업인들이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2,500건의 개혁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3년 동안 예산 4,200억 달러를 절감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의 권고안은 이제 시행이 되지를 못했는데 당시 이제 연방 정부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 자체도 이 그레이스 위원회를 벤치마킹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변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90년대에는 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금 더 잘 작동하고 또 비용이 덜 드는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더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상당수가 공무원이지만 이제 관료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운영의 간소화, 어떤 비용 절감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한 30만 개 이상의 연방 일자리를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던 게 온라인 세금 신고 네. 이게 이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그 공공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칼자루를 빼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두 사람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어떤 행보를 걸게 될지가 많은 다른 나라 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영향을 꽤 줄 것 같아서 나중에 꼭 어떤 세부적인 내용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루 찬카이 항공.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항구가 바로 오늘 개항한다고요? 네, 이게 지난 6월쯤에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국영기업인 코스코가 지분 60%, 페루 민간기업이 40%를 들고 있는 페루의 찬카이 항구가 오늘 개항을 합니다. 마침 그 시진핑 주석이 페루 지금 리마,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터라 페루 대통령과 함께 이 화상 연결을 통해서 그래도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개항식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항구가요 수심이 이제 깊어가지고 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대 규모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제 페루만 또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이제 남극 근처에서 크게 돌거나 아니면 네. 파나마 거쳐서 돌아가야 했던 뭐 브라질,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도 이제 중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는 이제 육로로 이렇게 싣고 와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됐죠. 중국은 그 페루의 찬카이 항구를 남미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예. 이런 포부가 있어요. 기존에 페루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로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한 35일에서 40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3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이 화물 운임 시간이 줄면서 그러면 물류 비용이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무역의 재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네. 페루 입장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 야, 역세권 바뀌었구나. 우리 동네 역세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고 뭐 그 과정에서 파급 효과도 긍정적인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페루 입장에선 이런 선택지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 페루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지 지배력 이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페루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래 뭐 사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이 페루 항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예. 이런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이번에 다 지어놓은 찬카이 항구를 보면 다소 어떻게 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네, 중국산 그 무인 크레인이 일단 있고 그거를 또 자동화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화웨이의 5G 인터넷 타워가 또 세워졌고 네. 그리고 또 물건이나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국까지 실어 나를 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차도 중국 비아디사의 픽업 트럭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항구에서 도심 바깥 지역까지 이어지는 한 1.8km짜리 이제 페루에서 가장 긴 터널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산이에요. 중국인들이 만들었죠. 이제 지분 60%를 들고 있는 중국 코스코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항구 옆에 비즈니스 파크를 또 계획하고 있고 비아디도 여기 근처에 조립 공장 설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국 마음대로 하는 항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뭐 페루 정부는 찬카이 항은 페루 세관과 또 항만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 있죠. 그럼 페루 정부야 당연히 그렇게 강조하겠죠. 강조는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장면을 직접 본 국민들은 일단 시각적으로도 네. 참 이거 뭔가 거부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트럭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뭐 교통체증, 그다음에 소음, 먼지, 그다음에 뭐 항구에서도 이제 뿌 하면서 또 소음 있고 어업 활동 같은 거에도 지장을 상당히 예. 초래할 거고 환경에 대한 위협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터널 만들었다고 한 것도 예. 그게 이제 마을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긴 터널 만들어서 마을 우회하도록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주민들 달래기 용도로 이제 항구 옆에 비즈니스 파크 세우겠다 한 것도 네. 뭐 전기차 공장 세워서 일자리 늘리겠다 한 것도 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독이기 위한 네, 네. 그런 방안인 거죠. 근데 중남미 지역에서 원래 요즘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산 그 철강을 정말 낮은 가격에 전 세계로 지금 중국이 밀어넣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칠레에도 이런 철강 대형 공장이 있었는데 중국산이 너무 저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대형 공장이 문을 닫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문제 하면서 경제 여파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도 했고요. 또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이제 중국이 맡았는데 이게 이제 또 부실 공사였던 거죠. 그래서 또 욕을 좀 먹었고, 이제 페루에서도 같은 페루지만 구리광산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주민에 대한 어떤 좀 배려를 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남미에서 좀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또 미국이 있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다른 차원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중국이 이제 새로운 항구를 통제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남미의 어떤 그 천연 자원에 대한 장악력을 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렇게 큰 항구가 또 들어오면 유사시에 이 창카이항에 중국 군함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어떤 교두보를 쓸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페루에게 걔네랑 뭐 하지 마라고 이제 맨입으로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미 국가들한테 중국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파트너다. 거기 군함 들어올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남미도 특히 페루도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위쪽 동네에 스트롱맨이 당선이 돼서 네. 이 트럼프가 이거 그대로 지켜볼지도 전 의문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외신들이 이번에 그 창카이항 개항이 굉장히 의미가 남미에 있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그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뭘로 잡고 있냐면 네. 찬카이 항구 출범으로 트럼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패배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루에서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도자들이 지금 참석을 하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명단에 없죠. 일단은 지금 초대 명단에. 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를 소외시키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와도 뭐 별말 할 수 없는 지금 처지니까 이 미국을 조금 소외시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남미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또 중요한 광물, 운송 및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국이 됐어요. 네. 뭐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어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체한 지배적인 무역 파트너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남미를 더 많이 방문했대요. 정말 의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남미에 대해서는 뭐 불법 이민, 뭐 마약 이런 부분의 정책에 좀 크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어떤 좀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남미 지역 경제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한 남미는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의 이익으로 기울어져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찬카이항이 있는 페루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보호주의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데다가 중국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포함해가지고 페루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위험이 좀 생길 수가 있죠. 네. 자칫하다가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 사이에 페루가 좀 끌려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좀 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미중 간의 진짜 갈등의 골로 커지는 건 아닌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아유, 전 세계에서 워낙 여기저기서 큰 이슈들이 많이 터지네요. 네. 오늘도 샅샅이 살펴봐서 챙겨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